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3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바늘 찾기란 부제도 써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네타냐후, 머독이 트럼프의 이란 공격 압박, 예스맨 내각은 아무도 직언 안 해. 이런 제목으로 박선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트럼프 2기 행정부선 내부 경제장치 사라져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진 내각 완전 장악, 이렇게 소제목으로 블룸버그가 이날 사안의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이란을 타격하라고 비공개로 압박한 인물들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언론재벌 루퍼드 머독, 일부 보수 성향 논평가들이 포함된다. 특히 머독은 트럼프에게 이란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반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참모 중 일부는 신중론에 더 무게를 뒀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사항을 직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게 골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블룸버그가 네타냐후와 머독, 언론재벌 머독을 내세우지만은 그 뒤에 더 강한 세력은 전문가가 얘기하듯이 글로벌 금융 세력, 군산 복합체 이런 데가 아니겠느냐는 거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 2.0 내각의 충성맨들만 있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 아닌가? 이재명 내각도 또한 그러하지 아니한가? 강력한 리더십은 강력한 참모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거기다가 행동대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행해야 전략 전술이 제대로 먹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왕산암 이런 것들이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조의 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조선이 안정화됐고, 또한 세종대왕이라는 성군이 나오게 된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예스맨 내각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이 보도 자체의 무게를 그렇게 인식하고 싶지가 않네요. 호르무즈 해협 전략에 대한 트럼프의 변화하는 방향은 미국의 전쟁 준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러 그 비판 언론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뉴스들은 나올 수 있는 거고, 객관적인 시각을 보려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 글은 콜린 빙클이라고, 이것도 AP 연합뉴스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 대통령의 불규칙한 전략은 명확한 출구 계획 없이 전쟁을 치른 후 해답을 찾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요일에 이란의 최후 통첩을 통해 거의 최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를 철폐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란의 민간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에드마키 디 마스는 이것은 전쟁 범죄가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엄포를 놓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네요. 트럼프와 외교. 트럼프 재무부는 금요일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여 치솟는 유가를 통제하려는 최근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전통적으로 테헤란에 대한 지렛대를 사용해 온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일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란에 보내는 최후 통첩. 텍사스 공과대학교 법학교수이자 군 변호사로 복무한 육군 중령인 제프리 콘은 트럼프의 이동 전략에 대해 확실히 준비 발사 조준의 느낌이 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준이 먼저 와야 되는데 준비 발사 조준은 나중에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는 이 폭력의 급류를 터뜨린 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먼저 준비 땅 했다는 얘기죠. 조준은 안 하고. 전쟁 규칙의 핵심은 민간 목표와 군사 목표를 구분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 보좌관들은 위기를 억제하려는 최근 시도를 정당화합니다. 트럼프의 팀은 일요일에 그를 변호하며 이란의 에너지 근리들을 공격할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인프라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전쟁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목표에는 가스 화력 발전소 및 기타 유형의 발전소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행된다면 이란 지도자들은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인프라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오래갈수록 이익을 보는 쪽이 재개를 지연시키는 일들을 할 것이다. 겉으로는 명분 또 이런 거를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오래 가야 국제 유가도 오르고 그러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히 석유를 유통할 수 있는 국가겠죠. 이란 빼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남는 게 되는 거네요. 1분 만에 해설. 정전 원치 않는다. 축소 검토 트럼프의 진위는 마이니치 신문에서 3월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한편 투고에 앞서 기자단이 취재에 응했을 때는 당분간 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 트럼프의 글에서 미사일 능력 무력화, 방위 산업 기반 파괴, 해군과 공군 배제, 핵능력 보유 저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들의 방위 등 5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야?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의 축소 검토에 대해 글을 올렸지만 미 언론은 미 행정부가 중동에 미군 4,500여 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있다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일까? 이 4,500여 명, 2,500명 추가 파견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지상군이 들어가겠다는 뜻 같지는 않습니다. A. 원유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공격 확대 준비로 압력을 가하면서 전투 장기화를 피하는 자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1분 만의 해설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쩌고 하면 좋겠습니까? 가능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이란 타도가 쉽지 않다. 고이즈미 유씨가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이유. 3월 23일 에라 디지털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개시했다. 이란도 반격하고 있어 수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의 군사 안전 보장이 전문으로 현대 전쟁론의 저서도 있는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준교수인 고이즈미 유씨에게 물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 충돌은 국가 간 전쟁으로서는 매우 대규모입니다. 미국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란 체제를 붕괴시키자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란은 큰 타격을 입으면서도 국가로서는 붕괴하지 않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어느 타이밍에 손을 떼는지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전쟁이 중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의 시장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할 수밖에 없어 러시아를 억제해온 압력은 약화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대공 미사일이 걸프 지역의 방공으로 돌려져 유럽에서 안보 위기가 확대될 경우 동맹국 방위로 돌릴 수 있느냐는 문제도 불거집니다. 만일 미국이 이란의 체제 변경을 진심으로 목표로 한다면 대량의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고 많은 희생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 약 9천만 명을 거느리고 군은 약 61만 명에 달하며 육군이 약 35만 명, 혁명수비대가 약 19만 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을 타도하기는 쉽지 않고 미국 정권이 대거 지상전을 단행할 가능성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4,500명 추가 파병 이런 거 가지고는 지상군 공격은 어렵다 이런 얘기겠네요. 가장 득을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 한편으로 이란의 하메네이를 포함한 최고 지도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은 고도의 인텔리전스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인텔리전스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했죠. 다만 전략적으로 보면 최고 지도자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전개는 극히 예측이 어렵고 이란 국민의 심리와 행동을 읽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에 대한 견적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제로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체제가 존속했을 경우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밖에 없게 되면 러시아에는 호재가 됩니다. 또한 이란과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멀어지면 이란은 앞으로도 러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도 러시아에게는 순풍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상대화되어 국제사회의 이중잣대 인상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군사력을 행사하고 중소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세계가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나아가 한국이나 대만과의 사이에서 장비의 규격화를 진행시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이 있는 무기체제에 표준화된 체계로 있어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쟁 물자를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정보 측면에서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과도 정보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5아이즈 5개국에 의한 비밀 정보 공유 툴 호칭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 5아이즈에 참가하는 경우는 신중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NSA나 영국의 GCHQ 등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은 시민의 감시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시민이 정부를 감시해야 하고 시민을 감시하는 상황에는 충분한 제동이 필요합니다. 군사적 합리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양립을 생각해야 합니다. 스파이 방지법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제시하는 기본적 인권 존중과 모순되지 않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중동 전쟁을 논함에 있어서 정보전 얘기도 곁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모양이네요.
제3자 기관에 의한 감시 등 법적인 틀을 마련하여 안전보장 강화, 시민 자유 양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라든가 이스라엘의 첩보, 정보,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 이란 공격은 뭐 많은 그 인텔리전스 정보전이 있었겠지만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은 쉽게 수습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가 계속될 것입니다. 중동의 불안정과 미국의 군사력이 유럽, 중동, 아시아로 분산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가운데 러시아나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위한 책임을 일본이나 유럽도 맡게 됩니다. 좀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오판하지 않게 일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 이것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일본도 끌어올리고 유럽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글을 읽고 쭉 보니까 충분 조건으로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죠. 충분 조건 논리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러시아, 중국에게 침공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근본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서구 패권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으로 그 이란을 쳤대면은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한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즉 러시아와 중국이 오판을 해가지고 특히 중국이 오판해가지고 대만 중국 전쟁을 일으키고 대만을 침공하는 게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일중 전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한반도 전쟁도 터질 줄 모른다는 것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희망사항은 그거죠.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미국이 그동안에 한국에 투자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 분란이 일어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빨리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김민석이가 갔을 때도 트럼프가 그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봤소? 이런 얘기를 먼저 묻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K9 자주포 이집트 현지 생산 시작, 중동 아프리카서 K방산 영역 확대 기대. 김지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23일. 미국 전차 생산하던 이집트 공장서 K9 자주포 생산, 처음으로 국산 디젤 엔진 탑재, 수출 제약 해소.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방위산업계에서는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향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내 무기체계의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200 군수 공장은 과거 미국 M1A1 에이브럼스 전차를 면허 생산 정비하는 데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한화 에어로 인력과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집트용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다. 이달 내 출고되면 평가를 거쳐 이집트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K10 탄약 운반 차량과 K11 사격 지휘 장갑차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특히 K11 사격 지휘 장갑차가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K9 자주포는 이집트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사용한다. 전체 계약 중 77%에 달하는 물량은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된다. 이집트용 K9 자주포의 가장 큰 특징은 STX 엔진이 2024년 개발 완료한 1000마력 국산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STX 엔진이 독일 MTU 엔진을 면허 생산한 엔진을 탑재했었다. 이제 STX 엔진이 독자 개발 생산한 엔진이 탑재되면서 K9 자주포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산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 업체들은 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만들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주력 무기를 유럽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하나에어로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현대 로텐도 폴란드의 K2 전차 현지 생산을 추진 중이다. 이미 일부 들어간 것도 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중동, 아프리카 지역도 최근 한국 생산 제품을 수입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생산 정비까지 포괄하는 생태계 수출로 전환할 것을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의 방산 생태계가 형성돼 공급망이 안정되면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긴급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국내 공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도 소화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이집트 현지에 구축된 생산 라인은 K9 자주포의 다음 세대인 K9A2, K9A3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거점이 마련된 만큼 다른 지상무기 체계의 판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나에어로는 지난해 12월 이집트에 다연장 로켓 1000무의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중동 사막을 달리고 있는 K9 자주포 하나에어로 제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생태계 수출, 현지 생산으로 정비까지 한다면 수요가 충족된 후에 현지 공장 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면은 뭐 수출하는 건 좋은데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나 그런 데가 기술 공여를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요즘 이게 한국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100% 기술 다 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 자기네가 공장 짓겠다는 아니고 현지 공장을 만들고 또 합작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을 한국이 공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인력도 쓰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건데 수요가 없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인류 역사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디든 전쟁은 터진다. 이런 얘기겠죠. 속보 이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신현성 BIS 통화경제국장 지명. 주현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신현성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에 대해 미국 프리스턴 대학 교수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 왔다며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했다.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로 런던 정경대, 프리스턴대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통화경제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 불리는 국제기구다. 이창용 현재 한국은행 총재도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나름 실력가 있는 것 같습니다. 뱅커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 이재명은 기회주의자, 유시민 ABC로 논란. 유정훈 조선일보 3월 22일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소위 뉴 이재명 세력을 기회주의자들로 묘사하면서 여권 내 논쟁이 커지고 있다.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분화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여권 지지층을 A. 가치 중심, B. 이익 중심, C.
A와 B 혼합 등 세 분류로 나눴다. 유 작가는 A그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추켜 세운 반면 B그룹은 이익과 생존을 위해 친명을 자처하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B에 대해 내가 친명이라고 내세우지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최근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 내 뉴 이재명 세력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연임에 도전하는 정 대표와 친명계 지지를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맞붙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유시민 씨에 대해서. 첫 번째 그가 한 방식은 분류라는 거죠. A, B, C로 했는데 가치 중심, 이익 중심, C는 둘 다다. 둘 다는 양다리냐? 유시민의 분류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상관관계 논리를 성립하기 위해서 A, B, C 분류를 한 것이다. A, B, C에는 항상 A가 우선순위가 된다. 가장 신경 써야 하고 해결할 부분이란 논리의 도출에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상관관계 B의 이익 중심은 언제라도 수가 틀리면 배신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C 둘 양다리 분류에 대한 설명은 근데 없다. 세 번째 인과관계 그는 결코 원인 결과 관계로 사고방식을 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로 접근한다면 나는 누구나 이익 중심이라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정치꾼들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이다. 근본 원인은 자기 이익이고 활동으로 그저 명분을 만들 뿐이다. 그가 A로 분류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파들이 과연 전부 다가 가치 중심이라고 분류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가치 중심이라면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누구나가 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치부하지 않을까? 누구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을 가치로 세뇌해야 자기네들이 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인 것이다. 분류 자체가 처음부터 편을 가르는 행위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라. 다 돈 벌기 위해서 니들도 하는 거 아니냐. 그 근본 원인은 뭐니 해도 뭐니 아니냐. 그거를 위해서 정치는 정치 명분을 만드는 거고 기업가들이 가장 솔직한 사람들이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더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 자동차 25년 만에 일본 꺾고 세계 신차 판매율 1위. 유진우 조선비즈 3월 22일. 중국 2025년 세계 판매량 첫 정상. 비아디, 지리, 닛산, 혼다 제초. 전기차 집중 중국. 일본 하이브리드 전략의 압승. 이것은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수직 계열화로 확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및 남미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토츠 경제연구소 후카오 산시로 수석 연구원은 리온 게이자 신문에 중국 자동차 기세가 이어질지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같은 해외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척하느냐에 달렸다며 자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1위 수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참 고시적인 표현으로 했는데 그 1위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가겠냐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은 것도 들어가네요. 처음에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이 있고 있다가 최근에는 정부 보조금을 끊고도 살아봐라 그랬대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그 전기 자동차로 몰빵을 했는데 그 많은 그 건설 회사들이 전기차에 손을 냈다가 망한 회사들이 또 그렇게 많다며요. 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자신들에게 부족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대기 오염 방지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기 배터리 소재는 채굴 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동반하며 폐기 시에도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 그게 밝혀지는 데는 화석 연료처럼 시간이 지나가야 알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전기차는 달에서나 필요한 장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일본 요코하마 항구의 수출을 대기하고 있는 새로 제작된 자동차들이라고 사진을 그렇게 게재를 했네요. 신보수주의 선언 템플릿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주국방 강한 정부, 자유자본주의 경제가 제가 바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